지방자치 이렇게 얘기하면 구청장을 선출하고 시장을 선출하고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고 분이 많으시죠. 그래 놓고 이제 선출해 놓으면 맡겨놓고 4년 동안 지켜보다가 잘하면 또 찍어주고 못하면 바꾸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자치가 됩니까? 구청장의 자치가 되고 지방의원의 자치가 되죠. 그런데 지방을 이루는 이 구성체, 지방을 이루는 이 주역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단체는 누구의 단체냐? 주민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주체는 누구냐? 주민의 자치다. 그래서 주민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 그게 지방자치다. 이러면 평소에 잘하면 그냥 놔놓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주민들이 결정해서 다르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민투표법이 있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주민투표법이 작동을 안 하도록 요건을 매우 어렵게 해놨어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지방의원이나 이제 구청장 또 시장이 잘하면 그냥 놔도 되잖아요. 근데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어떻게 뒤집어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주민투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의 이 자치권을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될 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이 스스로 안건을 제안해가지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죠. 이걸 위해서 주민 발안권, 주민이 안건을 제안해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우리 2004년도에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서 지금 보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하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실제로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상,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주민의 자치, 또 국민의 자치가 실현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죠? 왜 배워요? 실행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배워서 남주나.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때 교육 방식입니다. 배워서 남주나. 나를 위해서 배운다. 근데 요새는 뭡니까? 배워서 남주자. 실행하면 그 혜택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까지 다 보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왜 기적의 나라냐?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그렇게 달성하고 싶은 두 가지를 대한민국만 달성했다. 뭡니까? 하나가 경제발전, 하나가 정치발전이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다. 우리 스스로 얘기하고 또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요즘 코리안 드림이란 말이 한참 전에 나왔잖아요. 그럴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몰려들기도 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 그래서 60년대만 해도
영국의 유명한 정치 평론가가 이런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쯤 전에 제가 그 하노이 대학에 가서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한 40대의 젊은 교수가 우리의 6월 항쟁, 87년의 6월 항쟁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한민국의 그 사람이 헌법학자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배우고 싶다. 근데 일본 헌법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헌법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독재 체제를 최근에 극복한 그런 나라고 일본은 베트남에서 보면 너무 멀리 있는 나라고. 그래서 한국이 자기들한테는 더 실현 가능성이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러던 기적의 나라였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또 젊은이들은 청춘을 바쳐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작동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메르스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나온 것도 세월호 사태 때 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국가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국가가 작동을 하지 않느냐?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때 이 진도의 어민들하고 해양경찰이 이미 사고 현장에 가 있었죠. 구조하기 위해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해경은 사람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장의 사정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데 정신이 팔려있다.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어민들은 이미 출동을 해가지고 그 어민들끼리 무슨 통신을 합니다. 어민들이 이제 출동해서 구조하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다른 어민한테 무선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배에 수백 명이 탔다 하는데 사람이 보여야 구조를 할 거 아니냐. 사람이 안 보여요. 왜?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선장을 찾아가지고 선장한테 빨리 탈출시켜라. 우리가 구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안 하고 해양경찰은 뭐 했어요? 선장이 탈출이 아니라 선장이 도망가도록 도와줬잖아요. 근데 선장은 배를 떠나면 돼야 안 돼요? 모든 승객을 다 안전하게 할 때까지 결코 배를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탈출이 아니라 도망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도망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배로 들어가라고 명령해야죠. 근데 그걸 안 했다. 왜 그러냐? 이 해양경찰의 관심사는 오로지 뭡니까? 중앙정부에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제 내가 칼럼을 써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월호 참사는 중앙 집권 체제가 빚어낸 참극이다. 이 체제가 빚어낸 참극이다. 근데 2009년도인가 뭐 그게 미국의 허드슨강에 그 비행기가 불시착했잖아요. 그것도 승객이 다 그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였죠. 그런데 거기서는 승객 150명과 이 승무원 5명이 전원 구조가 됐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허드슨강의 그 비행기의 승객 구조는 누가 했느냐? 뉴욕의 행정청들이 했다. 만약에 그래서 뉴욕 해양경찰, 뉴욕의 소방부서, 재난부서, 뭐 경찰, 여기서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구조를 바로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도 연방정부에 보고해가지고 연방정부의 지시를 기다려가지고 구조를 했더라면 아마 거기도 전원 구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국가 체제가 빚어낸 참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조치는 뭐였습니까?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안에 국민안전처를 만드는 걸로 갔죠. 현장과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가까워졌습니까? 더 멀어졌습니까? 더 멀어져요. 역주행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이 메르스 사태죠.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이 불안했죠. 왜? 이건 전염성이 강한 병이고 또 치명적인 질병인데 도대체 환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피할 거 아닙니까?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일체 국민들한테 알리질 않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불안했었는데 이 시장이나 구청장, 도지사, 군수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라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보건복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권한도 없는데 나서지 마라. 이러면서 우왕좌왕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들이 또 도지사들이 정보를 공개했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자기들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뭐 그러한 사태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지방정부가 나서려니까 뭐라 합니까? 권한도 없는 것들이 나서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작동을 안 하고 지방정부는 작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 또 그 후에 일어나는 지진 사태라든지 또 가습기 사태, 뭐 이런 것들은 이 국가의 마비 정세를 보여주는 전조다. 이걸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언젠가는 이 마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단적인 예가 뭐 이런 문제, 주택, 경제, 일자리, 교육 문제, 특히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의 그 건국되고부터 지금까지 최우선 과제였죠. 그런데 모든 대통령이 교육 계획을 내세우고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공약을 했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왜 그러냐? 교육이라는 게 원래 다양하잖아요. 또 이념 대립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려니까 어느 지방에도 안 맞는, 어느 국민에게도 안 맞는 교육을 강요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덜 나쁜 것도 나쁜 거죠. 그런 교육을 강요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은 대단히 부패한 국가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세계 174개국 중에서 깨끗한 순서로 보면 52번째다. 그러니까 부패한 나라죠. 부패한 나라. 그럼 왜 이러냐?
이거는 권력이 한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가 나타나는 겁니다.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센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부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0년 가까이 전에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액턴경이라는 분이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하는 말을 했던 거죠.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자주 사용했던 우리나라 정치인이 있어요. 누구죠? 예, 김영삼 대통령이죠.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난데 이 말을 썼어요, 안 썼어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이분이 야당 총재할 때 연설할 때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이랬는데 본인이 막상 집권하고는 한 번도 쓰지를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뭐 결국 아들 문제, 뭐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부패 문제로 나중에 식물 정부가 되어서 퇴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국정농단 사건 이것도 따지고 보면 권력 집중의 폐단이다. 그 권력이 집중 안 돼서 비선 실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주겠어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부패가 사기 트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행한 국가 중에 하나다. 이것도 수치로 나타납니다. 2000년 이후에 매년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행복지수라는 건 주관적인 만족감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해보니까 2017년도에 56이더라. 불행한 국가죠. 근데 영국의 스위스의 이 행복 연구가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프라이 교수인데 브루노 프라이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행복에 미치는 요인들을 쭉 연구해 봤는데 정치 제도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여러 나라들을 그 수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이 지방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또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실시한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국가의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더라 한 걸 밝힌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모든 걸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데 중앙정부가 국민들의 외침을 들어야 안 들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다음 투표,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거. 근데 떨어뜨려 봤는데 그 다음에 새로 뽑은 사람들이 잘해요, 못해요? 예, 똑같잖아요. 아, 이것만으로 안 되겠구나. 근데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어때요? 잘못한 거 있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나서면 일이 풀리는구나. 그러면 만족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아, 우리가 나서서 뭐 하는 게 있나 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불행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제도, 이것도 정치제도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또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막 거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갈등이 아주 심각한 나라다.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나라다. 제일 심각한 나라는 어디겠어요? OECD 국가 중에? 최근에 신문에 뭐 대통령, 예, 터키, 그죠? 터키는 그 갈등이 심한 원인이 있죠. 제일 큰 게 종교 분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 문제. 뭐 이런 뚜렷한 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갈등이 이래 심각한, 우리는 종교 문제 없잖아요. 다종교 국가이지만 희한하게 종교 분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관용을, 아, 그래, 우리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가끔 밥 먹다가 누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잖아요. 우린 뭘 합니까? 안 합니까? 속으로는 좀 못마다 가지만은 그래 해봐라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관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냐? 이건 역시 정치 때문이다. 정치 때문에 왜 그러냐? 요즘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국무총리 임명하려니까 태클 걸고, 장관 임명하려니까 또 태클 걸고. 그러면 지금의 여당은 지난 정부 때, 야당일 때 안 그랬느냐? 똑같이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건 결국 정치 체제에 있습니다. 선거에서 1%라도 이기면,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거 다 가지잖아요. 성자 독식이죠. 성자 독식.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은 조금만 더 표를 얻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선거운동을 언제부터 하겠어요? 선거 끝난 후부터 다음 선거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선거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게 여당이 잘 못하도록 하는 거죠. 발목을 잡아가지고 일을 잘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발목 잡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당을 짓밟아야죠. 제기하지 못하도록 짓밟아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해결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정치가 해결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조그만 갈등을 크게 만든다. 없는 갈등도 만들어낸다. 그게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회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경제 문제에 직결된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실되는 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82조에서 246조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돈이 갈등으로 인해서 손상이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OECD의 평균 정도의 갈등 수준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경제의 잠재 성장 가능성이 최고 21%에 달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즉, 정치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로 직결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부캐넌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헌법 경제학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개척한 분입니다. 이분은 시장의 실패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경제의 실패는 결국 그 원인이 헌법의 실패에 있다. 왜? 헌법이 경제 주체와 정치권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도 마찬가지로, 정치도 헌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정치의 실패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그림 이제 익숙한 분이 계시죠? 이분 누굽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언제입니까? 예, 5월 10일자죠? 우리 선거를 몇 날 했죠? 5월 9일 날 했죠? 그 선거 다음 날, 이 한국일보에 만평입니다. 나는 신문 보면 만평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만평 한 컷에 상황을, 그냥 제일 중요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운전대를 잡았는데 핸들을 돌리면 돌아가겠어요, 차가? 예, 핸들이 푹 부러져 있죠. 그다음에 차는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 때 누구를 뽑았습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운전 잘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차는 부서져 있다. 잘 가겠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차를 고치는 일이죠. 차를 고치는 일. 그게 뭐냐? 그게 헌법의 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을 법률가인 저는 이게 헌법이냐 이런 의문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헌법이 100%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청문회 하고 있는데 그 청문회에 나오는 분들 98%는 다 훌륭하죠. 근데 위장 전입을 했다든가 세금을 탈세를 했다든가 뭐 이런 한 2%에 해당하는 0.5%에 해당하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 정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이냐 하는 말이 나온다. 예, 그래서 절망의 나라, 기적의 나라에서 절망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희망은 없는가? 희망은 어디에서 싹이 트고 있느냐? 그래도 희망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과연 희망이 있는 곳이 있더라. 어디에? 지방에 희망이 있더라. 지방에 희망이 있다니까 지방이 저 뭐 순천, 여수, 봉화 이런 것만 지방입니까? 예, 서울도 지방이죠. 서울도 지방이다. 은평구도 지방이다. 중앙정부 이외가 전부 다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우리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어떤 분은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러는데 국가가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된 것이 지방자치가 되니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우리 생활의 대표적인 변화를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화장실이죠. 화장실. 옛날 화장실하고 요즘 화장실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탈북민이 얘기하는데 제일 대한민국 와서 뭐에 이게 감동을 받았냐. 그러니까 화장실을 얘기해. 야, 화장실에 휴지를 안 들고 가도 되더라.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대한민국이 잘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다 그러는데 이 화장실도 중앙정부가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관광의회 이런 거 맞이해가지고 화장실 물청소 싹 하고 그 횟가루 뿌리고 이래 했어요. 근데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근데 뭐 횟가루 뿌리 놔도 관리 못하면 며칠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중 화장실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가보면 막 파리가 있고 들끓고 쌓여 있고 들어갔다 오면 숨부터 막아야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 관광책자, 외국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관광책자에 어떻게 소개가 된 책자가 있느냐. 제가 본 것 책자입니다. 뭐 한국의 발전상 다 소개하고 난 뒤에 2000년 직전입니다. 1900년, 1990년. 다 소개하고 난 뒤에 뭐 경주 불국사도 소개하고 경복궁도 소개하고 뭐 그다음에 울산 공업 지역 뭐 이런 거 다 소개하고 난 뒤에 주의사항. 대한민국은 화장실이 매우 더러우니 아침에 나갈 때 화장실 반드시 용변을 보고 나갈 것. 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화장실은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시장이 심재덕 시장이 올림픽을 앞두고 월드컵이죠. 월드컵을 앞두고 수원에서 월드컵을 했잖아요. 손님 맞이를 하기 위해서 주변을 쭉 둘러보는데 수원역에 가서 화장실 문을 탁 열어보니까 정말 여기서는 용변 볼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전에는 월드컵을 유치할 수가 없다. 왜냐? 외국 매스컴들이요. 우리나라에 좋은 것도 보도하지만 아주 나쁜 거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88년에 독일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88 올림픽 했잖아요.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 남대문 시장에 떡 파는 아주머니 떡하고 입술에 파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졸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분노를 느끼는 거죠. 야, 저거는 극히 대한민국의 일부분인데 저런 거를 그 ARD라고 그 독일의 제일 큰 방송입니다. 거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화가 나가지고 너희 나라는 그런 게 없냐. 그래서 노인들이 쓰레기통 뒤지면서 음식물 찾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을 저는 필름으로 다 담아. 근데 만약에 월드컵에서 그 화장실이 그 옛날 재래식 화장했으면 그걸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보도했을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이런 수준이다. 그래서 심재덕 시장은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근데 고치는 김에 확 바꾸자.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하자. 그래서 화장실을 영어로 레스트룸 하듯이 야, 용병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주대학 앞에 있는 반딧불이 화장실. 반딧불이 화장실을 처음 만들어 놨더니 주민들이 화장실을 딱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는 겁니다. 아, 이게 화장실이 맞냐. 근데 그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언론들이 칭찬을 했겠어요? 비난을 했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왜? 호합한 화장실, 예산, 낭비. 그래서 내가 그 심재덕 씨한테 물어봤어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넣었습니까? 아파트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었다. 물어봤더니, 아, 교수님,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파트는 그 가스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고 그 길도 잘 닦여 있고 그런데 공중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 기반 공사를 새로 해야 돼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지어놨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거 보고는 못 참죠. 어떻게 따라해야죠. 그래서 이 수원의 화장실을 구경하려고 전국에서 이 구경을 옵니다. 하도 구경을 많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원역 앞에 셔틀버스를 놔놓고 그걸 화장실 투어를 시킵니다. 이래서 전국의 화장실이 다 깨끗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중앙정부도 이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철도라든지 뭐 고속버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실을 개선해 나갔던 거죠. 근데 이게 소문이 세계적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31개국에서 수원의 화장실을 구경하러 옵니다. 그 중에 와가지고 뭐 브라질, 싱가포르, 뭐 스페인 이런 데서 다 왔는데 제일 열심히 뺏겨간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예, 중국이죠. 중국 화장실은 우리보다 더 더러웠잖아요. 북경 올림픽 한 10년 전만 해도 진짜 공중 화장실 우리보다 우리는 화장실 문이라도 부서진 문이라도 있잖아요. 그게 화장실 문도 없는 그런 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중국의 제일 큰 TV 방송이 CCTV잖아요. CCTV, 신화통신, 북경방송, 인민일보 이런 데서 와가지고 상세하게 취재해 갑니다. 근데 인민일보가 어떻게 났냐? 대한민국의 화장실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기가 흐른다.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화장실을 개선을 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뺏겼는지 우리나라 화장실이나 건물에 이 건물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관리 책임자 해놓고 정부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한 지방이 바뀌어서 다른 지방을 바꾸고 또 나라를 바꾸고 나아가서 세계를 바꾼 일대 사건이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게 비일비재. 이 또 도심 하천 이것도 그 전에 뭐 중앙정부 어떻게 했어요? 복개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었죠. 근데 지방자치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뜯어가지고 자연하천을 복원시켰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좋아요, 뭐 안 좋아요? 요 근처에도 홍제천 복원시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전자정부. 이거 지방이 먼저 시작해서 국가가 먼저 했어요.
예, 강남구에서 전자정부를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했어요. 일본 그 지방정부에게 돈을 받고 수출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도입한 거죠. 뭐 그 외에도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은평구에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연을 많이 다니니까 이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하고 이런 강연 가면 대체로 저녁을 같이 합니다. 오늘은 연락이 안 왔는데. 그럼 저녁을 하면서 내가 꼭 물어본 게 있어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되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은평구 뭐. 이러면 자연적으로 은평구 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거리 있는 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걸 보고 못 찾는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대한민국의 학습 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학습 능력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좋은 거 보고도 안 따라, 다른 나라는 안 따라해요. 근데 우리는 뭐 잘하는 거 있으면 그냥 하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희망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 나와라, 장관 나와라, 뭐 중앙정부가 나서야지 일이 풀리지, 지방정부가 뭘 할 수 있나? 이랬는데,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한 2,000명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한국행정연구원, 이게 은평구에 있죠. 저 불광동에 있잖아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매년 이 사회통합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어느 기관을 믿냐, 이런 실태조사를 해봤던데, 어디를 제일 못 믿는다 하겠어요? 예, 우리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국회를 믿냐 하니까 조금이라도 믿는다 하는 비율이 12.6%입니다. 87%는 조금 더 안 믿는다 하는 거죠. 중앙정부를 믿냐 했더니 24.6%입니다. 75%는 조금 더 안 믿는다 하는 거죠. 지방정부를 믿냐 했더니 41.6%가 약간이라도 믿는다. 여전히 과반수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나 국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믿는다. 왜 그러냐? 이런 그 통계 수치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제일 낮고, 국민들의 신뢰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주정부가 낮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중앙정부, 연방정부는 돈은 많이 쓰는데 어디 쓰는지 모르겠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뭐 4대강 뭐 등등 한번 잘못 쓰기 시작하면 엄청난 돈을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잘못 썼는지 밝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지방에서 쓰는 거는 주민들은 가까이 있는 거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헌법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헌법이란 게 뭐냐?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비유를 하고자 합니다. 즉 국가기관과 국민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내비게이션이 헌법이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가 새로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갖다 내려놓죠. 헌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30년 동안이나 업데이트를 안 하고 방치했던 게 헌법이다. 우리 헌법이 지금 헌법이 30년 전에 만들어졌죠. 8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딱 30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세계화라는 말도 몰랐어요. 지식정보사회라는 말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중심적인 개념이 되고 있잖아요. 또 그 덕분에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있죠. 그때 당시에 국민소득은 3,300불이었다. 지금은 거의 3만 불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안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헌법을 자주 바꿀 필요가 없다. 뭐 운용이 중요하지. 뭐 헌법에 무슨 죄가 있냐. 또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률만 개정하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 어떠냐. 이래 보면 이 제퍼슨이 누구죠? 미국 헌법의 아버지죠. 헌법의 아버지고 미국 3대 대통령이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 19년마다 법률이나 헌법은 효력을 상실시키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 여기에 19년은 한 세대입니다. 이때 당시에 한 세대. 요즘 뭐 세대가 한 30년 뭐 이렇게 보지만 그때는 19년 혹은 20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 세대는 자기 세대의 법 질서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 후손을 구속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세대의 법 질서를 만드는 걸로 족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 독일과 스위스 예를 들어놨는데 이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예, 잘 사는 나라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나라. 또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이 나라의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하냐? 연방헌법만 보면 1948년이 아니라 49년 이후 60여 차례 헌법을 개정했다. 그럼 49년이 지금까지 매년 한 번씩 하나요? 그죠? 스위스도 1848년 이후에 150여 차례 헌법을 개정했다. 이것도 매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던 게 있죠. 기본소득, 국민투표. 그래서 국민 1인당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그 4분의 1, 75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헌법 개정 아닙니다. 그것도 국민이 발의한 겁니다. 중앙정부가 발의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발의한. 물론 스위스 국민들이 호락호락한 국민들이 아니죠. 거부했습니다. 23% 찬성, 77% 반대. 근데 23%를 얻은 진 쪽에서 우리가 성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77%를 얻은 반대 측에서 성자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23%를 얻은 측에서도 성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국민투표나 직접민주주의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이슈를 전국적인 아젠다로 설정했겠느냐? 언젠가는 또 바뀔 것이다. 원래 5월 21일 날 영국의 스위스에 이제 핵 에너지를 이제 없앤다 하는 결정을 했죠. 근데 그것도 작년에 거부됐던 겁니다. 그 전에 또 거부됐던. 그러니까 한 번 안건이 제한되고 거부되더라도 언젠가는 또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실현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근데 이 독일이나 스위스는 헌법이 몇 개냐? 각 주가 헌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방헌법 하나, 주헌법, 독일의 경우 16개. 그 17개의 헌법이 있는 겁니다. 스위스는 26개 칸톤이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헌법 하나, 26개 칸톤 헌법. 그래서 27개의 헌법이 있습니다. 이 칸톤 헌법이나 주헌법은 개정이 안 됩니까? 그것도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수차례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내비게이션이라는 비유를 내가 해놓고 봐도 참 좋은 비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건물 생기면 바로 업데이트 해줘야죠. 도로 생기면 또 해줘야죠. 헌법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해줘야 된다. 요즘 헌법 개정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번에 다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이제 개헌을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소개할 때 얘기 안 하는데 요즘 제가 국회에서 개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헌 특위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 내가 1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대선 때 대선판에 가서 그거 하고 있을 때 우리 자문위원들은 우리라도 개헌안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해왔고 이제 이번에 대선 끝나고 며칠 전에 개헌특위가 다시 열렸는데 뭐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개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는 과부하이고 지방은 손발이 묶여 있어요. 뭐 하려면 권한도 없이 왜 하냐? 가만히 있어라. 이런 손발이 묶여 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작동 안 하는데 국가가 작동을 해야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왜 하느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 그것도 있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중앙정부가 같은 일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나서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전략을 안 합니다. 뭐 하긴 하지만 지방은 뭡니까? 참 돈을 아껴 씁니다. 근데 중앙정부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더 돈을 엉뚱데 많이 쓴다. 낭비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 살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어떻게 해요? 적은 돈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떠나는 거죠. 또 기업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스위스가 지금 세계 경쟁력 1위죠. 세계에서 가장 분분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수행을 하고 일자리,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청와대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일자리에 집착하시는데 뭐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 일자리, 경제정책 이런 거는 어디서 하느냐? 지방정부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스위스에 가서 아까 브루노 프라이 교수를 얘기했는데 이분도 은퇴한 분인데 이분의 형이 있어요. 르네 프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내가 처음 만날 때 내가 무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스위스가 왜 잘 삽니까? 국민소득이 한 8만 불이 좀 넘죠. 왜 잘 삽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대답이 아주 명쾌해요. 스위스는 약 3,000개의 지방정부가 있다. 이 3,000개의 지방정부가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한다. 그런데 못 살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아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다.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아까 스위스가 제일 분권화됐다 했죠? 소득이 어떻습니까? 이게 X축이 분권화의 정도.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분권화된 나라고. 이쪽은 국민소득입니다. 이 표는 2009년도에 유럽 지역위원회, 유럽 공동체 안에 그 지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미국, 캐나다, 벨기에, 독일 이런 나라가 소득이 높다. 왜? 분권이 많이 된 나라. 그 다음에 분권이 적게 된 나라.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뭐 등등 이런 나라 이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낮더라.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쪽 군에 속하는 게 좋겠어요? 이쪽 군에 속하는 게 좋겠어요? 예, 분권화가 되어야 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경향을 보면 이렇게 되더라. 분권화가 많이 된 나라일수록 소득도 높아지더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사진 찍고 싶은 사람. 예, 토플레죠. 이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죠. 1970년대부터 이분의 대학생들은 거의 이분 책 다 읽고 했을 거예요. 뭐가 제일 유명했죠? 예, 제3의 물건, 미래의 충격, 최근에는 부의 미래, 뭐 등등, 그런 책들을 불황을 넘어 했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보고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 책 제목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입니다. 이건 인터넷 오늘 가서 치면 나옵니다.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요거로 치면, 밑에 거를 치면 영어판이 나옵니다. 이건 국민적인 자산입니다. 왜? 토플러 같은 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짜로 썼겠어요? 엄청난 용역비가 지불되지 않았을까?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7일 날 김대중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 보고서를 바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IMF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산업 구조를 꿀뚝 산업에서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 IT, BT를 결합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간다. 그 다음에 노조도 확 바꿔야 된다. 지금처럼 이런 노조를 가지고는 안 된다. 학교 교육 확 바꿔라. 이 공장형 학교는 안 된다. 다양한 창조적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치 확 바꿔라. 이랬는데 바뀐 거는 산업구조밖에 없죠. 그래서 IT, BT, 그거는 본받았는데, 교육 바뀌었어요? 예,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 바뀌었어요? 예, 안 바뀌었죠. 정치 바뀌었어요?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이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종속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중요한 건 조속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시간은 얼마나 지났어요?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 이거는 산업사회에는 그런 대로 잘 작동할 수 있다. 우리 한강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안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근데 이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이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의 기득권 세력, 이익을 보는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정치 질서를 건설하는 세력 간의 거대한 투쟁이다. 초투쟁이다. 슈퍼 스트러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전선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왜 지금 안 맞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개발 시대는 뭡니까? 후발주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는 나라 따라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정답이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았다. 그 정답이 있는 사회에서는 빨리 정답을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전 국민이 실행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개혁은 여기서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실행하고 말 안 들으면 감옥 보내고 반대하면 처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끌고 갔던 거죠. 그때는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전이 됐다. 근데 어느 정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답이 없는 사회를 우리는 살게 됐다. 무엇이 이제 뺏길 게 없는 거예요. 뺏길라 하더라도 로열티가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산에 올라간 등산을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 따라와라. 무조건 따라가면 되겠어요? 지금 중앙정부가 세우고 있는 정책 중에 많은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 하지만 그쪽으로 가면 국가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각자가 정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각자라는 것은 각 지방이 무엇이 정답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실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도 나오고, 성공하는 것도 나오고, 실패하면 다른 지방이 어떻게 하게? 아, 저래 하면 안 되겠구나. 저거는 피하자. 성공한 데 있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국민이 학습 능력이 높다 했죠. 아, 맞다. 이러면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뺏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후자의 모델로 가야 된다. 전자의 모델은 끝났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현행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행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방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다. 왜 묶고 있느냐? 우리 헌법은 117조, 118조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 그런지를 넘겨봅시다.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무제한하게 지방에 지시를 합니다. 지방은 그거 따라야 됩니다.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지방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권 제한이라든지 세금을 매기고 싶으면 중앙정부가 위임하는 경우에만 할지 위임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서울시 의원이 전화를 했어요. 어린이 놀이터에,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에 동네 청년들이 밤에 술을 마시고, 술 마시니까 시끄럽죠? 그냥 술 마시고 뜨거뜨다 가면 좋겠는데 술을 마시면 꼭 병을 깨가지고 던져놓고 갑니다. 그럼 다음날 애들이 놀이터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네, 다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금지하려 했더니 법률에 위임이 없으니 못한다. 그럼 국회가 법률을 위임해 줍니까? 아,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방치되고 다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키지 않는 일 하지 마라. 시키지 않는 일 하지 마라. 그냥 우리 애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시키지 않는 일 절대로 안 하고 이런 애가 잘 살겠어요? 아, 이게 키우기는 쉬울 거예요. 그죠? 키우기는 쉽지만 장래가 걱정이 되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방을 미성년자나 이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 한정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 영역이 모자라니까 행동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지방을 마치 이런 무능의자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묶어놔도 중앙정부가 못하던 일을
지방이 해내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지방은 덩치는 큰데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어느 정도냐? 서울시가 1,000만이 넘죠. 1,000만 안 된다. 이제 좀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1,000만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어쨌건 1,000만에 가까운데 이 1,000만의 서울시가 가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스위스의 인구 1,000명, 10,000명 하고 있는 그런 지방보다도 권한이 더 없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는 시민권 부여하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시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결정하는 거, 그것도 다 지방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대학을 졸업한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유치원생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죽자 사자 뛰어도 지금 다른 나라를 쫓아가기 어려운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린애 옷을 입혀놓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논어를 한 구절 인용해 놨어요. 공자가 2000년 전에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누구한테? 장문중이라는 노나라의 재상. 노나라는 공자의 고국이죠. 재상에게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을 하느냐? 절의자다. 절의자. 절의자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벼슬 도둑이다. 왜 그러냐? 이 장문중은 자기는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유능한 사람이 찾아오면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이 찾아오면 모른 척 한다. 멀리 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자기는 일을 안 하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유능한 사람은 멀리 하니까 아첨이나 무능한 사람만 득실거리겠죠. 자연적으로 노나라가 잘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벼슬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공자가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중앙정부는 어떻게 과부하로 인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지방정부는 나설라 해도 손발이 묶여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중앙 고위 관료들을 향해서 벼슬 도둑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국회에서 개헌특위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헌법을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가? 아까 내가 권력의 중심을 아래로 얘기했죠. 그 아래라는 것은 지방과 국민에게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하는 뜻이죠. 그게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오뚜기 그림을 저 뒤에 어디 그려놨는데, 오뚜기 그림이 있어요. 이 오뚜기는 우리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발로 차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뭐 다 일어서는 거죠. 왜 일었을까요? 예, 무게의 중심에 그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리 가면 무게의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래를 당기는 거죠. 만약에 무게의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 어때요? 넘어지면 못 일어서는 거죠. 거꾸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국민에게로 지방에게로 권력을 내려야 국가가 강해지고 또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오뚜기처럼 권력의 중심을 지방으로 넘겨야 부패를 극복할 수 있고 무능을 극복할 수 있고 무책임을 극복할 수 있고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걸 극복한 나라가 뭡니까? 선진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다가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하고 국가는 지방이 할 수 없는 것만 해라. 이걸 가리켜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EU의 모든 소속 국가들이 이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명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주권을 되돌려줘야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선거 때 갈아치우는 건 있는데 그래 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제로 OECD 국가에서 국회의원 교체율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심지어는 50% 이상을 교체해 봐도 정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국민이 길거리 와서 떠들어 봐도 별로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국민이 뒤집을 수 있어야 되고 안 하면 국민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국민 주권을 보장해 놨지만 실제로는 국민 주권이 아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회복시켜야 된다. 이제 지방분권을 지금 대통령께서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어떻게 믿냐? 시도지사는 어떻게 믿냐? 지방의원은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매일경제 6월 14일자인데 지방분권 하겠다 했더니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단체장한테 찾아갔더니 기대가 큽니다. 주민에게 물었더니 걱정이 태사입니다. 왜? 포퓰리즘, 빚더미, 난개발. 대부분의 국민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방분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죠. 지방의 주체는 누구라 했죠? 주민이다. 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것은 전체 국민이 결정하던 것을 서울 시민이 결정하고 은평 구민이 결정하도록 행위자를 바꾸는 그것이다. 그것이 지방분권이다. 단순히 구청장에게 또 구의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주민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런 겁니다. 집안에 가구를 배치하고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교육하고 이런 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부부가 자식들하고 의논해서 하죠. 그게 지방분권입니다. 근데 이거를 경주이시 종친에서 결정하고 김해 김씨 종친에서 결정하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 뭐 답답해 죽을 판이죠. 또 집에 명령 받아오면 지시 받아오면 갑갑하고 맞지도 않고 그죠? 그게 중앙집권이다. 그러나 거기서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종친에서 할 일이 있죠. 족보도 만들어야 되고 이 시족의 역사도 써야 되고 뭐 그런 역할은 있어요. 그런 거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고 요리를 어떻게 하고 뭐 부부 잠자리는 어떻게 하고 가구는 어떻게 이걸 종친에서 간섭한다?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역할을 배분하는 거. 그것이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게 입법권의 배분입니다. 입법권의 배분. 그 입법권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우리는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하는데 조례를 마치 대통령령이나 이 불령처럼 행정입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민이 직접 지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대표자인 지방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국회와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지방의회가 정하는 또 주민들이 직접 정하는 법규범의 이름을 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조례란 말의 어원이 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방의회는 그 지방에서 효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법률로 세금도 매길 수 있고 벌칙도 부과할 수 있고 의무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어린이 놀이터에 말썽 피우는 동네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지방이 손발이 풀리는 거죠. 손발 묶고 있다가 이제 자기 정책을 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지방 세금은 누가 부과해야 됩니까? 주민 스스로 부과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누가 정합니까? 전부 다 국회가 지방세까지 다 부과하죠. 지방 정부에게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니까 세금 지방에서, 모든 세금은 지방에서 나오죠? 지방에서 안 나오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지방에서 세금이 나오면 그 중에 8을 가져가가지고 중앙정부에 쓰고 2만 남겨준다. 그러니까 지방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중앙정부에 돈을 타쓰는 거죠. 눈치 보는 거죠. 근데 그 타쓰는 돈이 돈을 아껴 쓸까요? 예. 자기가 번 돈을 아껴 쓸지 타쓰는 돈은 헤프게 쓰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낭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방에 돌려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리사업이나 이런 거에 해서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중앙정부가 하죠. 비용은 누가 됩니까? 지방 보고 대라 하니까 죽을 판이죠. 그래서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일을 맡긴 사람이 거기에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 이걸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방이 세금을 매기고 그러면 잘 사는 데는 좋지만 못 사는 데는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조정제도를 통해서 재정력이 약한 지방과 강한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제도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되겠냐 이런 반문을 제기하는데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내가 대표로 있는 그 단체에서 5명 대통령 후보와 전부 다 협약을 체결했어요. 유일합니다. 그 무슨 단체냐?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개만 가져왔는데요.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있죠? 이 사람 누굽니까? 예. 그다음 여인 누굽니까? 예. 그때 당시는 후보자입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 6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장에 명시한다.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 지방의회는 자치 법률을 입법한다. 그러니까 법률 제정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개헌을 통하여 지방 재정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한다. 언제까지 하느냐? 2008년, 2018년 내년이죠.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하도록 한다. 4월 27일 대선 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 뒤에 서명한 사람이 몇 사람 더 있어요. 근데 지명관계상 자른 겁니다. 예, 여기는 누구냐? 자유한국당 홍준표 두상 확지가 했는데 이분은 8가지 약속을 했어요.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상정 후보도 했고 안철수 후보도 했고
유승민 후보도 다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거는 뭡니까? 그 정당의 약속이죠? 그럼 이 정당이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사기 정당이 되는 거죠. 사기 정당. 그런데 잘 될까요? 정치인은 안 되는 핑계를 100가지도 더 대릴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하려 했는데 저쪽 당에서 협의를 안 해줘가 못한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헌 동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개헌 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게 토플러 얘기입니다. 새로운 정치 체제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공중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 새로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촛불 시위, 촛불 집회를 성공한 혁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지 못하면 실패한 혁명이 됩니다. 모든 혁명은 헌법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촛불 시위 때 헌법 개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죠. 이건 실패를 자초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헌법을 우리는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국민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흔히 그거 다른 사람이 하고 전 국민이 움직여야 되지 내 한 사람 움직여서 되겠냐 나는 무력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토플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변화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바로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 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토플러보다도 잘 얘기한 우리의 시인이 있습니다. 조동화 시인이. 그래서 이 시를 같이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불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불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공감이 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질문이나 뭐 무슨 좀 받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말도 잘 만들었네요. 그룹을 안 하고 모둠으로 잘 하셨습니다. 모둠 토론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이나 뭐 또 이렇게 발표하실 생각이 있으면 몇 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수님의 법에 대한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은 한 번 만들어나면 영원한 헌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못된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흐름과 환경에 의해서 시대가 변하면 다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더 헌법만은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제대로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헌법의 개정이 진정으로 필요한 거구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살을 붙여주신다면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치 분권에 대한 좀 효율적인 알미 어떤 게 가는 게 좋을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몇 가지 질문 모아가지고 할게요.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하겠다. 근데 내년 그 6월 지방선거라는 날짜를 못 봐가지고 전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저는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헌법을 바꾸면 좀 혼돈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헌법이 바뀌었을 때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뭐 법률적으로 어떤 법규하게 뭐 있으면 이게 이렇게 머리가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1년에 어떻게 보면은 1년에 뭐 거의 한 번씩 바뀌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것을 자꾸 이렇게 인식해주고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할 때는 정말 그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과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을지가 지금 중요시하고 가장 큰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이제 이 정도에서 내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예, 마지막 질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입니다.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관심 가진 거는 권력 구조입니다. 근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방으로 권력을 왕창 넘겨버리면 중앙정부 형태가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대통령의 권한도 확 줄어버리고 국회의 권한도 확 줄어버리고 누구의 권한이 커집니까? 주민의 권한이 커지면 새로운 전혀 딴 세상이 되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 권력 구조 안 바꾸면 안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 그래요. 내년 2월 달까지 이 헌법 개헌 특위에서 국회 특위에서 개헌안을 만든다고 지금 일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밀고 당기고 하다가 아마 2월 마지막에 가서 주고받고 아마 선거법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타협안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되면 지방분권이나 인권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냐? 지금 개헌 논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별로 논란이 없는 부분, 기본권 부분이라든가 지방분권 여기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부터 먼저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구조, 뭐 이원집정 문제냐, 의원내각제냐, 현행 대통령이냐 여기에 타협이 안 되면 그냥 두라 이거예요. 그럼 다음에 더 하자. 이게 아마 내가 대통령 선거 전에 각 당 간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합의되는 것부터 우선 하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방분권이라든가 기본권 등 합의되는 분야라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그게 함께 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 체제든지 간에 순수한 대통령제, 순수한 이원 집정제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밀고 땡기는 정치 협상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국민들의 압력이 클 경우에 국민들은 지금 우리 인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지방분권 이거는 국가가 작동 안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정치 구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재미있는 거는 우리 자문위원회도 보면 권력 구조에 맡은 그 이제 이소위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는 잘 합의가 안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소위에서는 진작 자문위원들 간에는 상당히 의견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문제는 우리가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이번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다음에 또 미진한 것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권력구조 때문에 이제 촛불 시위도 촉발되고 이렇게 같이 가면 좋지만 못 가면 따로라도 가자. 헌법 개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헌법 개정 절차도 좀 완화하자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미진한 거는 조금 이따 우리 토론 시간 다시 얘기합시다. 이게 헌법이 자주 바뀌면 혼란스럽지 않느냐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헌법 개정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 참여 헌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국민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민에 대한 이런 개정 헌법이 있다는 홍보, 교육이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7월 17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지역 순회 토론, 그 다음에 무슨 뭐 각종 홍보물, 그 다음에 TV 토론, 그 다음에 원탁 회의,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 또 대국민 토론, 뭐 이런 거를 전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저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헌하기 전에 그러면 개헌만 하면 적폐청산은 언제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한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것이 먼저다 할 것이 지금 헌법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헌법 고치지 않고 하는 거고, 헌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본권 같은 경우는 헌법이 딱 저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뭘 하려 해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이건 풀어줘야 된다. 헌법 개정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얻는 표만 하면 자릿수가 훨씬 많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군소정당은 얻은 것보다 자릿수가 훨씬 적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수당에서 양보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세계 역사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국민들이 쟁취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이게 국민투표가 도입되고 난 뒤에 국민들이 선거법 비례대표제를 발의하는 겁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은 국민투표에 실패해요. 세 번째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에 제1당, 자유당이 항상 60년 동안 60% 이상의 자리를 차지해 왔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니까 30%로 줄어든. 완전히 권력 판도가 달라진 거죠. 이건 누가 실현했어요? 결국은 국민들이 실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한 거 5명의 후보자들이 다 약속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선거는 내년까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헌법 개정 논의를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내가 속했던 단체에는 벌써 한 15년 전부터 개헌 논의를 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한 7월 달부터 이제 7월 17일 날, 제헌절 날 아마 큰 토론회가 아마 TV로 중계되고, 이걸 신호로 해가지고 대국민 홍보나 또 의견 수렴 이런 들어가면, 그러나 합의가 안 되면 그건 못 하는 거죠. 그럼 합의된 부분이라도 가면 이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 못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법은 자주 바꾸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중등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보면 헌법의 항구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법은 자주 바뀌면 안 되고 이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래서 미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신은. 그래서 나는 그 헌법에 대한 미신이라고 이제 헌법 강의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헌법에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또 헌법이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거를 하면 권력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여야를 떠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국민의 희생하에 특권을 누리던 것, 이 부분을 상당히 해소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위스 정치체제를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이유가, 제가 이제 뭐 그쪽 89년부터 스위스를 연구를 했지만, 이 스위스의 경제학자들이
스위스 제도의 우수성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플러 얘기했지만 토플러가 스위스는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의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보면 그대로 스위스의 정치 체제예요. 반직접민주제를 실시하자. 그다음에 지방분권을 하자. 심지어는 이 토플러 같은 사람은 미국 연방정부를 향해서도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 연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미국에 대해서도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이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토플러는 부족하다. 더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느냐. 단적인 예가 이런 거 하나 예를 들게요. 어떤 스위스의 얘기입니다. 어떤 화장품 반원이 회사에다가 화장품을 납품을 합니다. 근데 회사에 이제 외상값을 받으러 갔더니 회사에 적자가 나가 못 갚겠다. 그래 이제 이유를 따져봤더니 회사는 망해도 이 CEO들이 월급을 많이 가져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그 CEO들의 월급을 제한하는 그걸 헌법 개정안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주 칸톤 의회 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 헌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국민들이 그래서 스위스 헌법의 150번 개정됐는데 저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누가 제안했냐? 국민들이 제안해서 국민들이 통과시킨.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만든 나라다. 그것이 스위스의 애국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위기가 닥치면 이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려고 먹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스위스는 원래 군대가 없잖아요. 상비군이 지금도 한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침공하려 하니까 그때 위기가 오면 장군을 임명합니다. 그 장군이 이제 군대를 소집합니다. 48시간 안에 70만 대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도 평소에 훈련받은 그 애국심의 기본은 바로 국민들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의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나라를 침공하려고 할 때 강력한 애국심으로 방위를 하게 된다.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토론 과정에서